그 배 책임질 사람은 있는 거니? 어머님, 그건 대답 못하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유리를 두드리는 저녁, 종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한정식집 청목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 아래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 룸, 미닫이 문이 닫힌 그 공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연주는 배를 감싸준 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7개월. 배가 제법 불러 있었지만 그녀는 몸을 웅크리듯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맞은편엔 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석. 그녀의 남편. 하지만 그는 연주를 보지 않았어요.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고 또 들었다 내려놓고. 시선은 테이블 위 어딘가를 향해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연주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상석엔 배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의 어머니. 이 자리를 만든 사람. 오늘의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 그녀는 천천히 수저를 들어 밥을 떴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은 채로. 그 동작이 몇 번 반복되는 동안 연주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엔 도윤이 있었어요. 연주의 오빠. 김도윤. 그는 조용히 앉아 국을 떴다가 이 자리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등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명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쨍 하는 금속 소리가 룸 안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찾아온 정적은 빗소리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애가 내 거 맞아? 연주의 손이 떨렸어요. 배 위에 얹혀있던 손이 천천히 경직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대답을 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 말은 처음부터 칼이었습니다. 질문의 형태를 한 칼.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건 탕. 밥상이 뒤집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배명자가 두 손으로 테이블 끝을 밀어 올린 건지 아니면 앞으로 쓰러뜨린 건지 그 찰나가 너무 빨라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 뚝배기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하얀 쌀밥이 흩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주의 치마 위로 쏟아졌어요. 연주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뜨거움이 허벅지를 타고 번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입을 꽉 다물었어요. 배를 감싸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만 괜찮으면 됐어요. 고아 주제에 배명자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날카롭고 오래 갈아온 칼처럼 정확하게 박혔어요. 어디서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부모도 없는 게. 연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눈물은 약점이에요.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신 숨을 참았어요. 국물이 식어가는 것도 치마가 젖는 것도 느끼면서 그냥 숨만 참았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려다 멈췄어요.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연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오빠 참아. 그 한마디가 도윤의 발을 붙잡았어요. 배명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한 번도 연주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미닫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뒤집힌 밥상과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과 치마가 젖은 연주와 주먹을 풀지 못한 도윤뿐이었어요.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바닥을 봤어요. 흰 쌀밥 한 톨이 자신의 발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배를 쓸었어요. 괜찮아. 혼자가 아니잖아. 되뇌는 말이 자신을 향한 건지
뱃속 아이를 향한 건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졌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기를 이루며 떨어지고 있었고 골목 바닥엔 이미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나와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연주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젖은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었고 발끝엔 이미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도윤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말없이 연주의 어깨 위로 덮어줬어요. 연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감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어요. 오늘 아무 일 없던 걸로 하자. 연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떨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도윤은 그게 더 아팠습니다. 도윤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발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소리,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는 연주의 옆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연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치 자신도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스스로 묻는 것처럼. 아이만 지키면 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왼손엔 낡은 손목 시계가 있었어요. 연주가 몇 년 전 어렵게 돈을 모아 사줬던 시계였습니다. 가죽 밴드가 해지고 숫자판엔 미세한 스크래치가 가득했지만 그는 늘 차고 다녔어요. 그 시계를 지금 손으로 쥐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딱. 태엽이 감기는 소리였어요. 그래. 오늘은 참는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눈 속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조용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요. 연주는 그 눈빛을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연주 옆에 나란히 서서 빗속 골목을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우산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도윤의 셔츠를 적셨어요. 연주의 발이 물웅덩이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도윤의 손은 시계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는다. 하지만 오늘뿐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의 52층. 불이 꺼진 사무실들이 즐비한 그 층에서 유일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도윤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없이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매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속에 서울이 까맣고 젖어 있었고 수만 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 도윤의 법률 보좌역으로 이 사무실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그는 노트북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 섰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식당 CCTV 원본 확보해. 최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질문 없이. 도윤은 넥타이 매무새를 한 번 손으로 눌러 다듬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52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참 작았어요. 건물도 사람도 차도 다 작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배명자 전부 털어. 목소리가 낮고 평탄했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은 대개 소리를 높이는데 도윤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최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재산, 사업체, 인간관계, 세무 전부요? 도윤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그 말 뒤로 방이 조용해졌어요. 최 변호사는 노트북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창가에 남았어요. 그제야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왼손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봤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래 눌러온 것들이 쌓이고 쌓여 단단해진 거였어요. 도윤과 연주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연주가 6살, 도윤이 11살이던 해였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각각 다른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도윤은 연주를 놓지 않았어요. 면회날엔 항상 먼저 도착해 있었고 연주가 18살이 되던 해 독립하자마자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동생이었어요. 오늘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도 고개를 숙이던 그 동생이 도윤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에 흘러내렸어요. 준석 가문. 이씨 집안. 겉으론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반듯한 집안이었지만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했고 연주는 그럼에도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을 도윤은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준비해뒀어요. 혹시나가 현실이 된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가락동 꽃시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트럭에서 꽃박스가 내려지고 손수레가 통로를 가르며 지나다니고 어디선가 물 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꽃향기와 흙냄새가 섞인 그 공기 속에 연주가 있었습니다. 배를 앞에 두고 천천히 걸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몸도 발걸음도. 8개월에 접어든 배는 걸음마다 중심을 흔들었고 연주는 한 손으로 허리 옆을 받치며 카트를 끌었어요. 꽃집 아르바이트. 배가 불러도 새벽이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석 명의의 통장에서 생활비가 나오긴 했지만 항상 부족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마저도 늦었습니다. 카트 위에 장미 한 묶음을 올려놓으며 숨을 골랐어요. 배가 뭉쳤습니다. 가끔 오는 거짓 진통이었지만 그래도 멈춰야 했어요. 연주는 한 손으로 카트를 잡고 한 손으로 배를 받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상인 아저씨가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선 다들 바쁘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사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어요. 연주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카트에 기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조금 늦어. 뚝. 그게 전부였어요. 용건만 말하고 확인도 기다리지 않고 끊었습니다. 연주는 핸드폰을 내렸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괜찮아요. 전화가 이미 끊긴 뒤였지만 연주는 그렇게 말했어요. 습관처럼.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직후였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연주가 카트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바닥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 위에 꽃 묶음 하나가 카트에서 굴러내려와 옆에 놓였어요. 흰 안개꽃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꽃을 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안개꽃을 보면서 잠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꽃 시장의 소음이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연주가 앉아있는 그 작은 자리만 고요한 것 같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연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트를 잡고 배를 받치고 한 발 내디뎠어요. 바닥에 떨어진 안개꽃을 집어 카트 위에 올렸습니다. 버리기엔 아까웠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꽃 시장 통로를 천천히 혼자서. 창가 자리는 늘 밝았어요. 강남 한복판 통유리로 된 카페 2층.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용한 재즈 음악,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 중심에 세린이 앉아 있었어요. 백세린. 창가에 기대어 커피잔을 돌리고 있는 그녀는 어딜 봐도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실크 블라우스, 귀에 걸린 작은 다이아몬드, 손목에 얇은 금시계.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갖춰져 있었어요.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았어요. 발소리만으로.
준석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직원이 가져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익숙한 공기가 있었어요. 오래 만나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 아니, 편안함보다는 공모의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걔 정리될 거야. 준석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카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세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확실해? 곧 애도 없어질 거고. 세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감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계산의 결과처럼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준석을 봤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다 얘기됐어.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움직일 거야.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 뒤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가끔 핸드폰을 봤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오후를 보내는 것처럼.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맞은편 건물 2층. 좁은 창가에 앉은 남자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여러 번.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프레임 안에 담겼습니다. 준석의 얼굴, 세린의 옆모습,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구도, 준석이 건넨 봉투 하나까지. 남자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신인은 도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엔 세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확보했습니다. 도윤의 사무실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52층이지만 창은 작았습니다. 넓은 전망을 즐기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모니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 모니터 불빛만으로 도윤의 얼굴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첫 번째, 병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몇 달 전 배명자가 입원해 있던 시기였어요.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을 때 병실에서 오간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배명자가 준석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연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누구로 쓸지까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마치 사업 얘기를 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파일을 닫았어요. 두 번째, 꽃집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연주가 아르바이트하는 꽃집 골목 초입에 달린 카메라였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했습니다. 준석이 꽃집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통화 상대는 나중에 확인됐는데 배명자의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였습니다. 연주의 동선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요. 미행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계좌 흐름이었어요. 이준석 명의의 개인 계좌, 배명자 명의의 법인 계좌, 그리고 세린의 계좌. 세 개의 흐름이 하나의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언제 묶이고 언제 풀리는지. 도윤은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추적해온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회계 전문가, 전직 세무조사관, 그리고 금융 쪽 인맥. 도윤은 이 사람들을 몇 년에 걸쳐 조용히 모아왔습니다. 연주가 준석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예감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준석의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어요. 네 번째, 건설 비리 서류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준석 가문이 운영하는 건설사 이엔드 파트너스는 겉으로 보면 탄탄한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엔 이중 구조가 있었고 공사 원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하청업체가 여럿이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씨 집안의 법률 대응이 워낙 빨랐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그 하청업체 중 한 곳의 대표와 연결이 됐습니다. 오래 설득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려는 그 대표를 붙잡고 같이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내부 서류가 지금 도윤의 화면 안에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윤 옆에 서서 화면을 같이 봤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끝입니다.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최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 쓸 겁니까? 도윤이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모니터가 어두워졌어요. 방이 다시 어두워졌고 창밖의 도시 불빛만 남았습니다. 연주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아래 어딘가에 연주가 있을 거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무거운 배를 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거였어요. 조금만 더 버텨. 도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 준비됐어. 원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연주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팬 위에 올려두고 가스불을 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연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준석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왔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 없이 프라이팬 불을 껐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준석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왔어요. 구두 끝이 좁은 원룸 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연주를 훑어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불러온 배를, 부은 발을, 낡은 슬리퍼를.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정적이 왔어요. 연주의 손이 싱크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확실히 해야지. 준석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처럼. 연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냐는 거였어요. 7개월을 함께 버텨온 이 뱃속 아이가 확인이 필요한 존재냐는 거였습니다. 연주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건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싱크대 모서리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배가 갑자기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아까 꽃시장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랐어요. 훨씬 강했고 아래쪽으로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주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숨이 짧아졌습니다. 1번, 2번 숨을 고르려 했지만 통증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 아래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주가 싱크대를 잡은 손을 놓으려다 결국 잡은 채로 무릎을 굽혔어요. 쿵.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준석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천천히 옆으로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발이 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연주는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팠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숨만 쉬었어요. 빠르게 짧게. 준석이 그제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는 손이 느렸어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바닥에 있었어요. 차가운 원룸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조금 시원했어요. 아이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배를 감싼 손이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달래는 것처럼. 아니면 달래받으려는 것처럼.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준석은 그 시간 동안 내내 서 있었습니다. 연주 곁에 앉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구급대원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연주는 그걸 알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연주가 퇴원한 건 사흘 뒤였어요. 조기 진통 증세였지만 아이는 괜찮았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권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병실 창밖을 보는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퇴원 당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연주가 괜찮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퇴원 수속도 택시도 원룸 계단도 전부 같이 했습니다. 연주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움직인다. 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도윤의 사무실엔 그날 밤부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하청업체 대표까지 모였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모니터엔 숫자와 계약서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 중심에 앉아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이 계약 입찰 당시 서류랑 비교해봐. 회계사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원가 차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3억 2천. 이게 몇 번째야? 확인된 것만 11번입니다. 도윤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서류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총액 27억 조금 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최 변호사를 봤습니다. 계약 체결해. 최 변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리스크 있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면 자료 폐기할 수 있어요. 도윤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크게 터지지. 최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설계한 구조는 단순했지만 정교했어요. 이엔드 파트너스가 새로 수주한 공공건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겉으론 깨끗한 계약이었지만 내부엔 여전히 이중 구조가 숨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 프로젝트의 공동 시행사로 조용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지분으로.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건을 건드렸어요. 위약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은 27억이었어요. 이엔드 파트너스가 그동안 빼돌린 금액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윤이 그렇게 맞춰놓은 거였습니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떴어요. 중소건설사 이엔드 파트너스 계약 불이행으로 27억 위약금 청구 소송 피소. 준석이 그 기사를 봤을 때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부를 몰랐어요. 위약금 소송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 다음 날 세무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통보였어요. 이엔드 파트너스와 배명자 개인명의 계좌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였습니다. 동시에 회사 계좌가 일부 동결됐어요. 배명자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누군가 상당히 오래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준석이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아주 늦게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어요. 도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덫은 이미 닫혀 있었거든요. 소리도 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은 없었어요. 배명자가 도윤의 사무실로 찾아온 건 세무조사 통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배명자는 듣지 않았어요. 복도를 가로질러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기다린 것처럼. 정장을 단정히 입고 테이블 위엔 서류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도 2잔이었어요.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배명자가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한 짓이지? 도윤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배명자를 봤어요. 조용히. 배명자가 맞은편 의자를 잡아당겨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평소의 단단함이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윤이 첫 번째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배명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식당 CCTV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어요. 밥상이 뒤집히기 직전 배명자가 두 손을 테이블에 짚는 장면. 국물이 연주에게 쏟아지는 장면. 연주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 순서대로 12장이었습니다. 배명자의 손이 멈췄어요. 도윤이 두 번째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번엔 USB였어요. 배명자가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병실 녹음입니다. 입원하셨을 때 아드님한테 전화하신 내용이에요.
연주 처리 방법이랑 아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 소송 준비하라는 지시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배명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이. 세 번째 보시겠어요? 도윤이 세 번째 봉투를 밀었습니다. 배명자가 손을 뻗지 못했어요. 도윤이 대신 꺼냈습니다. 서류 묶음이었어요. 수십 장.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대조표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탈세 내역입니다. 11건 27억 2천만 원. 이미 세무당국의 자료 일부는 넘어갔고요. 정적이 회의실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차 소리도. 하지만 그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배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묶음 맨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전부 연주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내용이었어요. 서명란엔 준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드님 서명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배명자가 종이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의자에서 내려와 회의실 바닥에 두 무릎을 짚었습니다. 배명자 여사가,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측은함도 쾌감도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오래. 이 중 하나만으로도 집안 끝나요. 도윤이 서류를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근데 난 전부 있어. 배명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아 주제에 라고 했던 그 입으로.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외투를 들고 이혼 합의서를 배명자 앞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은 왼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딱. 태엽 소리가 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 작은 상가 1층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보리색 바탕에 초록 글씨로 쓰인 이름이었습니다. 라운 플라워 카페. 라운. 순우리말로 즐거운 이라는 뜻이에요. 연주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가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 쇼케이스 안엔 계절꽃으로 만든 부케와 작은 화환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커피 향과 꽃향기가 섞여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꽃을 다듬는 손이 능숙했습니다. 장미 가시를 제거하고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유리병에 꽂았어요. 한번 각도를 조정하고 뒤로 물러서서 봤습니다.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가 작게 끄덕였어요. 됐다. 카페 안쪽 구석 아기 바운서 위에서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생후 10달. 보드라운 볼에 햇살이 닿아 있었어요. 가끔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연주는 그쪽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다시 꽃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한 손에 든 채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는 약간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바깥이 따뜻한지 이마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어요. 오늘 매출 어때? 연주가 꽃병을 진열대에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덕분에.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버틴 거지.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 아래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도윤이 좋아하는 아몬드 쿠키였습니다. 말없이 건네는데 도윤이 받으면서 조금 웃었어요.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도윤이 아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아이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작고 보드라운 손이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오므렸어요.
자면서도 잡는 손이었어요. 도윤의 얼굴에서 뭔가 내려앉았습니다. 긴장이었는지 아니면 오래 쌓인 무게였는지 그게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 이어폰을 낀 학생, 손잡고 걷는 노부부. 평범하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라운플라워 카페 간판이 보이는 자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준석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덮여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뒤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배명자는 건강이 나빠졌고 세리는 소송 직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준석 곁에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카페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연주가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아이가 바운서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환하고 조용하고 충분했어요. 준석은 한 발 내디디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카페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가락으로 아이 뺨을 살짝 건드렸고 아이가 더 크게 웃었어요. 연주가 카운터를 돌아 아이 옆으로 갔어요.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가볍지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알맞은 무게였어요. 품 안에 꼭 맞는 무게. 이제 됐어.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연주의 어깨에서 뭔가가 내려갔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버텨온 것들이.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골목 끝 작은 화분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졌다가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멀리 멀리 하늘 쪽으로. 라운플라워 카페의 오후는 그렇게 조용히 이어졌어요.